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유영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한데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 이 시간들이 정말 언제까지 계속 되는 건가? 만약에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막 좀 착잡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2주 후면 우리가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더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을 하고 그래야만 안전하게 다시 모여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 전에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대한 캠페인을 제 나름대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요 그림에서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얘가 유다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유다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요딱으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와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집에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 그 안에 있었던 사람과 동물만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역병이 창궐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집에 있어야죠. 자,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한 나라당 1000명 가까이 죽어가고 있어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을 얕보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인생도 날아갑니다. 여러분 집에 계세요. PC방 가지 마시고요. 클럽 가지 마시고요. 학교에도 오지 마세요. 연습실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쭉 연습실에 와서 연습을 했나요,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꼭 올라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올라와야 한다면 꼭 한 명씩 오세요. 한 명씩 1인. 2인 연습 절대 금지예요. 같이 올라오지도 마세요. 자, 여러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친구들끼리도 좀 거리를 두면서 그간에 서로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마스크를 꼭 쓰시고요. 나 하나의 경솔한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지고 건강,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조금만 참아요. 다시 만나서 건강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조금씩만 더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직 if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매직 if는 내가 극중인물이라면 이라는 상상으로 나를 극중인물의 위치에 두어 봄으로써 극중인물을 직접 느껴 역할을 창조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배우가 역할을 창조할 때 고려되어야 할 모든 상황을 말하며 역할 창조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직 if는 주어진 상황 하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상상력, 초목적, 신체적 행동법, 에뛰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은 배우가 역할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중요하죠. 역할 창조의 출발이 우선 상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스타니슬랍스키 또한 배우의 능력에서 이 상상력이 차지하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는 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의 시스템에서는 상상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구상, 실천에 대한 거, 이런 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상상력에 대한 그의 포괄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배우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 수단이 상상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타니슬랍스키가 그의 연기 시스템에서 얘기한 상상력은 상상력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계획, 뭐, 어떻게 실행하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상상력의 필요성, 이래서 중요하다. 이 정도예요. 이 배우에게 필요한 실천적인 거 활용할 수 있는 상상력은 후에 공부하게 될 미카엘 체홉의 상상력에서 좀 더 자세하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스타니슬랍스키가 말한 상상력이 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의 주요 연기법인 매직 이프, 내가 극중인물이라면 이라는 이 매직 이프 자체가 상상력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연기에서 상상력이 왜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또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스타니슬랍스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상력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는 것도 여러분이 상상력에 대한 개념을 알고 또 명확히 해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스타니슬랍스키는 무대에서 행하는 배우의 동작과 대사는 모두 생명력을 불어넣는 상상력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극적 세계에 있는 극중인물의 대사와 동작을 함으로써 극적 세계와 극중인물이 살아나는 거고 그것은 모두 상상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는 연기자의 상상력은 그가 어느 정도의 독창성을 가질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것은 신선하고 활기 넘치며 독창적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또한 상상력은 창조성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되며 배우는 상상 속에서 사물을 느끼면서 감각과 정서기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개괄적인 어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상력에 대한. 스타니슬랍스키가 이 상상력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조금 쉬워요. 인간 삶의 내면적 형체를 볼 수 있는 배우의 내적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영상은 뭐 형상 이런 거죠. 영상을 만드는 눈으로 보는 형상,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영상을 만드는 내면의 눈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스타니슬라브스키는 상상력이란 배우가 영상을 만드는 내면의 눈이라고 한 거죠. 제가 지난번 수업 때 미카엘 체홉이 상상력이란 이미지, 어떤 형상을 만드는 능력이다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는 이걸 영상을 만드는 능력이다라고 한 건데 비슷한 얘기예요. 스타니슬랍스키는 그 제자들과 수업을 하면서 제자들한테 역할의 각각의 장면들을 내적 그림으로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의 장면을 내적 그림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자기가 내적으로 상상한 그 그림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전체적 내용을 조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장면에 따른 내적 그림을 만들어서 논리적인 큰 그림,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 전개에 맞는 큰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관념적이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가 연기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가 왜 우연과 영감에 기대서 하는 상투적 연기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 시스템의 모든 주요 연기술에서는 논리하고 일관성, 이것을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타니슬랍스키가 말한 상상력 또한 허구의 세계와 그 속에 살고 있는 극중인물에게 진실한 논리와 일관성을 갖는 진실한 내적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배우의 내적인 눈, 즉 상상력을 통해서 극적 상황과 극중인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복 훈련하면서 배우 스스로에게 역할에 대한 진실한 내적 감정이 불러일으켜지게 만들고 그걸 또 반복해서 훈련하면 구체적인 대사와 행동에도 진실함이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말한 상상력은 어떤 영상을 만드는 배우의 내면의 눈이다. 배우는 이 내면의 눈으로 역할의 장면들을 내적 그림으로 떠올리고 그 그림을 논리에 맞게 전개를 해서 전체의 큰 그림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반복하면 역할에 대한 진실한 내적 감정이 불러일으켜지고 이걸 또 반복 훈련하면 구체적인 대사와 행동에도 진실함이 불러일으켜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스타니슬랍스키의 상상력은 그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배우가 역할의 행위에 논리와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스타니슬랍스키는 이 배우의 내면의 눈, 상상력을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이 배우의 내면의 눈은 일상적인 평범한 눈이 아니라 예술적 형상을 볼 수 있는 눈, 즉 역할의 정서와 감정, 열정, 그리고 삶에 대한 모든 구상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망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아, 어렵네요. 이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그죠? 자, 스타니슬랍스키가 상상력을 어떤 영상을 만드는 배우의 내면의 눈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수업 때는 미카엘 체홉이 말한 상상력이 굉장히 유용한데 그 미카엘 체홉은 상상력이란 이미지, 어떤 형상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요까지는 왜 스타니슬랍스키랑 비슷한 얘기라고 했죠? 스타니슬랍스키는 영상을 만드는 능력, 미카엘 체홉은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 이것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스타니슬랍스키는 상상력을 영상을 만드는 배우의 내면의 눈이라고 했고 미카엘 체홉은 상상력은 배우의 외부에 있는 독자적인 세계이고 마음껏 변형이 가능한 세계다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상력에 있어서는 미카엘 체홉이 말한 상상력이 배우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연기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은 어떻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데는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내가 내 손에 따로 쥐고 있는 찰흙을 마음대로 하는 거는 마음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 거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쉬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미카엘 체홉의 이 외부의 세계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이 상상력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도 그 상상력이 역할 창조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어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얘기는 조금 관념적이고 좀 애매해서 좀 그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목적. 이 초목적은 우리가 목적과 같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술이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유용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순서를 쭉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라 했을 때는 이 초목적을 제가 초목표라고 써놨었거든요. 초목표나 초목적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슈퍼 오브젝티브 같은 얘기인데 이 초목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단어의 문맥상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초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타니슬랍스키는 무대에서 배우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목적이 배우가 막연하게 연기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 스타니슬랍스키의 이러한 관점은 진짜 저는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할이 꼭 대사가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다고 해도 그냥 서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냥 왜 서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 스스로가 답을 얻어내야 돼요. 배우의 모든 그러니까 역할의 모든 행위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역할에게 그냥이라는 거 없어요. 작은 몸짓, 작은 탄성 이런 거에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고요? 작가가 다 그걸 계산하고 쓴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사를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목적으로 그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대사와 행위를 할 것이고 그래야 작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작품이 산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스타니슬랍스키의 이런 논리, 개연성, 근거에 대한 집착은 이 사람 좀 그런 거에 대해 집착을 많이 했는데 역할 창조에 대한 구체성과 정확성을 마련하는 데는 정말 큰 공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왜 무대 이렇게 공연 같은 거 보러 가면 저 배우가 저 역할이 저 말을 왜 하는지 알고 하는 건가?
모르고 하는 것 같은 연기 볼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 역할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가요? 재미가 있나요? 그냥 그 역할인 척 하는 걸로 보일 뿐이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감동은 더더욱 없죠. 그러니까 배우는 자신이 하는 역할의 목적과 초목적을 정확히 알고 연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초목적은 뭐고 목적은 뭘까요? 자, 초목적은 역할이 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역할의 개연성의 큰 틀이에요. 그 초목적을 행하기 위한 여러 단위들이 있는데 그 작은 단위들이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햄릿을 예로 들어볼까요? 햄릿의 초목적은 복수예요. 그쵸? 햄릿은 그 복수라는 초목적을 위해서 미친 척을 하죠. 그러니까 배우는 햄릿을 연기할 때 복수라는 초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은 단위의 목적으로 미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알듯 말듯해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햄릿은 복수라는 초목적을 위해 미친 척을 하는 거잖아요. 복수라는 초목적을 위해 다시 미친 척이라는 작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초목적에 따라서 초목적을 잘 세워야 연기의 구체성이 생기는 거고 이 초목적에 따라 연기의 구체성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복수라는 초목적을 위해서 햄릿이 오피리어에게 미친 척을 막 하잖아요. 그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어떤 목적으로 미쳐야 되니까 오피리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 오피리어한테까지도 막 미친 척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수라는 초목적을 위해서 햄릿이 오피리어한테 하는 이 미친 척이라는 작은 목적은 예를 들면 초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햄릿의 초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다른 오피리아보다 다른 더 좋은 여자와의 더 좋은 조건의 여자와의 결혼이라는 초목적을 위해서 만약에 햄릿이 미친 척이라는 작은 목적을 하는 거라면은 그 미친 척, 오피리어 앞에서 하는 미친 척의 그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초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미친 척의 색깔과 더 나은 조건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한 초목적을 위한 미친 척의 목적은 색깔이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목적을 바로 세워야 그 작품이 갖고 있는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스타니슬라브스키는 초목적은 마치 대동맥과 같아서 희곡과 배우에게 온갖 자양분과 생명력을 부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는 이 초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연기를 하는 동안 배우의 머릿속에는 중심 주제가 시종일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 내적인 노력의 선이라는 게 줄을 관통선이라고 한다. 이 관통선은 희곡의 모든 작은 단위 및 목적에 전류를 통하게 해서 초목적으로 향하게 해준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초목적은 역할이 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은 단위들이 그냥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거 다시 나중에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직접 수업을 할 때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신체적 행동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체적 행동법은 신체적 행위법이라고도 하고, 신체적 행동의 방법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신체적 행동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신체적 행동법은 스타니슬랍스키 연기 시스템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생 동안 그가 연구해온 여러 연기법들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결과가 신체적 행동법이에요. 이 스타니슬랍스키는 연기에 대해서 오랜 시간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배우의 행위예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대 위에서 서 있는 것,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몸짓, 이런 걸 우리가 제스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스테이지 비즈니스, 무대 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움직임, 블로킹,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액팅 그 자체 전체를 행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 행동이라기보다는 배우의 행위, 그러니까 역할의 행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연기에 있어서 스타니슬랍스키가 그 배우의 행동보다는 배우의 심리적인 면만 치중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잘못 알려진 거예요.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의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연기를 연구하면 할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역할의 본질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활동성이다. 무대에는 항상 행위가 있어야 한다. 관객은 행위가 없는 무대를 위해 자신의 저녁 시간을 극장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것 자체도 진실한 의미의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의 걸음걸이 하나, 각각의 모든 움직임과 행동은 그것에 맞는 극중 인물의 정서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되고 그래야 자연스러운 진실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스타니슬랍스키가 체험의 연기를 중요시했던 건데요. 그럼 체험의 연기란 뭐냐? 앞에서도 살짝 얘기가 되어졌던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가 역할을 단지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역할과 같은 경험을 체험하고 연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뭐 어려운 일이죠. 연기 천재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극중 인물의 행동에 맞는 정서를 이끌어내려면 그러니까 극중 인물의 행동에 맞는 그 행동에 맞는 정서를 이끌어내려면 배우가 역할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무대에서 역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니슬랍스키는 상상력, 집중, 정서적 기억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것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는 극중 인물의 행동에는 그 행동에 맞는 정서가 있어야 하고 그게 아까 말한 목적, 초목적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서를 이끌어내려면 배우가 매직입, 상상, 집중, 정서기억 등을 통해서 극중인물의 삶을 직접 체험해야만 진실한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걸 집중해서 연습을 한 거죠. 시킨 거죠. 그런데 스타니슬랍스키가 해보니까 이게 정서라는 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 마음대로 다루는 게 정말 마음대로 다루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사실 그 정신분석적 측면에서도 사람이 알고 있는 자기의 마음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느끼는 내 마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이 그 일각 밑에 숨어 있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나 감정은 그 무의식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루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역시 똑똑했고 합리적이었던 스타니슬랍스키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정서를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스타니슬랍스키는 역할의 행위에 맞는 감정을, 그러니까 행위에 맞는 감정을 먼저 찾아내고 그 감정에 따르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 역할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거를 신체적으로 몸으로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것에 따라 감정이 따라올 것이고 이게 오히려 배우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이 좀 더 쉽게 역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배우가, 그러니까 즉 역할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방에서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럼 내가 뛰쳐나가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방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감정을 먼저 만들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방을 뛰쳐나가는 행위를 먼저 명확하게 해서 뛰쳐나가면 화가 난다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배우가 화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화를 불러일으키려고 해도 불러일으킬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생각한다고 금방 불러일으켜지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어려운 거니까요. 그런데 역할이 해야 하는 행위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면, 예를 들어 그 뛰쳐나가는 거를 정말 바람과 같이 내가 빨리 움직여서 문을 쾅 닫고 뛰쳐나가면 분노의 감정이 뒤이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먹으로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좀 푹신한 곳을 아주 강하게 순간 내리친다든지, 얼굴을 아주 크게 찡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요, 몸에서 약간 이렇게 땀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약간 배어나면서 흥분도 되고 화도 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 행동법이라는 건 뭐냐면, 연기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감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극중 인물의 행동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정확히 행동하면, 다시 말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에 맞는 감정이 저절로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우는 신체적인 그 행동에 의해 불러일으켜진 감정을 이거다 하고 결정해서 역할 창조에 가장 적합한 감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 행위에 의해서 어떤 감정이 딱 불러일으켜져서 이 감정이 이건가? 라고 이렇게 이건가 보다 하면 그걸 자꾸 연습해서 그 역할에 가장 맞는 감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움직임을 계속 연습해서. 이 신체적 행동법은 이건데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단순화시키기는 했는데, 어쨌든 신체적 행동법은 배우에게 심리적인 과정과 신체적인 행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교환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신체적 행동법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에뛰드예요. 오늘 좀 시간이 27분 넘게 좀 쭉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1교시는 조금 길게 할게요. 요걸 마쳐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을 뭐 짧게 한다든지 이건 뭐 길어진다고 해도 아주 길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신체적 행동법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에뛰드라고 했어요. 자, 이 사실 에뛰드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에뛰드죠. 에뛰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온 교수들에 의해서, 또는 그 교수들의 제자가 연기학원의 선생님이 되면서 많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사실 에뛰드에 대한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단지 즉흥극, 어떤 즉흥극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에뛰드의 원래 의미는 원래 있었던 의미예요. 에뛰드라는 말은 음악이나 미술 또는 습작을 위한 문학 장르에서 오래전부터 활용되어져 왔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의미거든요. 피아노 칠 때 연습곡을 흔히 에뛰드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의미인 거죠, 에뛰드는. 이것을 스타니슬라브스키는 자신의 신체적 행동법을 익히기 위한 연습 방법으로 활용한 거예요. 아까 그 신체적 행동법이 신체적 행위를 위해서, 아까 신체적 행동법이 신체적 행위를 통해 역할의 진정한 감정을 끌어오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에뛰드는 그것을 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에뛰드는 이렇게 배우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서만 분석하고 상상하면 감정이 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몸으로 그러니까 분석한 것을 몸으로 직접 해보는 것, 몸을 움직여서 역할을 체험하고 그것을 반복하여 체화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행동을 함으로써 따라오는 감정을 내가 내 몸에 이렇게 체득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뛰드 연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간적인 즉흥, 이렇게 순간적인 너 여기서 울어봐, 뛰어봐, 도망가봐 이런 순간적인 즉흥이 아니라 어떤 잘 짜여진 이야기의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타니슬랍스키의 에뛰드는. 왜냐하면 에뛰드의 목적은 행위 연습 또는 행동 연습을 통해서 역할을 체험해서 감정을 알아내고 거기서 진실을 느끼고 그런 역할의 진실한 감정을 내 몸에
체득하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어려운 개념인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이것은 실제로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온 교수들한테 내가 에뛰드가 뭔가요? 정확히 라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은 없었어요. 학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냥 단지 에뛰드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아까 그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신체적 행동법이라는 게 내가 가만히 배우가 앉아서 감정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역할이 하는 움직임을 내가 직접 해봄으로써 그 역할이 느껴야 될 그 행위에 의한 감정, 어떤 행위에 따라오는 감정을 역할의 감정이라고 내가 결정짓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서 그거를 역할의 감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내 몸에 배우의 몸에 체득시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뛰드는 그것을 연습하기 위한 어떤 장면 연습 일종의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우리가 이걸 말로 하려니까 정말 너무 어렵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저 스스로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한번 직접 해보기도 하고 다시 설명이 되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에뛰드는 신체적 행동법을 실제적으로 연습하기 위한 방법이다, 연습법이다. 요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에뛰드는 요즘에 와서 그렇게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그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것에 의해서 왜냐면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요. 스타니슬랍스키가 의도한 에뛰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이걸 해야 여기서 이 에뛰드로서 얻을 수 있는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내 식대로 해석을 해서 얻는 거는 그건 에뛰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나중에 수업을 재개할 때 조금 더 저도 많이 알아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실제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를 좀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에뛰드를 어떤 장면 연습, 배우가 어떤 극을, 역할을 연습할 때 잘 풀리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새롭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면 연습에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시 수업 재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해 보고 실제적으로 연습해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과제는 이거고 제가 블랙보드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